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제일 잘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냥 똘똘한 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거를 다 잘 알고 다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똘똘한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이런 간단한 원리를 실행을 안 해요. 대표님 2006년부터 주식 투자 관련된 활동을 하시고 2011년부터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건설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셨는데 약 20년간 한국 부동산과 주식시장 분석하면서 느끼신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 대주식 투자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느낀 문제점은 뭐냐면은 개인들이 여의도의 소위 잘못된 투자 관행을 너무 많이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의도식 투자 기법론은 기관 투자자를 위한 방법론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관 투자자를 위한 방법론을 개인들이 좀 너무 많이 따라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여의도에 가게 된 것도 사실은 여의도에 가기 전부터 직장인 주식 투자자로 주식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투자자였는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계좌 손실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주식을 제대로 안 배워서 소위 스트리트에서 배워서 그런 건가 제도권에서 안 배우고 이런 생각에 제도권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10년간 제도권에서 주식 금융 분석 활동을 수행을 했지만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방법론과 소위 리테일이라고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론이 다르다는 거는 확실히 체감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보니까 지금의 개인들은 다시 또 굉장히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방법론을 좀 따라하면서 결과가 안 좋을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커졌다고 느껴가지고 한국에 뭐가 문제냐고 질문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 방법이 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미 투자를 제일 잘하고 계신 게 있어요. 바로 부동산이에요. 네, 그냥 부동산은 그냥 똘똘한 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거를 다 잘 알고 다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그냥 뭉 쓰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소위 대세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라면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은 똘똘한 주식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이런 간단한 원리를 실행을 안 해요. 예를 들면 S&P 지수 같은 것만 하더라도 장기간 수십 년에 걸쳐서 9% 복리 수익률을 내줬는데 8%의 수익만 20년씩 내더라도 소위 4배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30년을 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다시 또 더블 이상이 가는 건데 근데 그런 방식으로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그냥 굉장히 좀 트레이딩을 베이스로 하는 기관 투자자형 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부동산은 굉장히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버핏이 하는 류의 그 발언들을 그대로 부동산 씬에서는 수행을 잘하고 계신데 주식에서는 수행을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다 기관 베이스의 거래 관행이 개인에게 넘어오면서 생기게 된 것 같고 거기에 소위 3%를 포함한 2020년부터 융성해진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개인분들이 제2의 직업이 투자자가 되신 것 같아가지고 아침마다 방송 보고 저녁에 방송 보고 매일매일 트레이딩하고 부동산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말에 임장 크루 가고 이런 투자 쪽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시면서 그러니까 저같이 현직 애널이었던 사람들은 돈 받고 공부했으니까 월급 받으면서 주식을 공부했는데 지금 직장인분들은 자기 시간과 자기 돈을 쓰면서 주식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본업도 있으신데 그 힘들게 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동산처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한국인이 또 부동산 신화에 또 어느 정도 약간 집착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자산이 그 묶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한국 부동산은 불패 신화 이런 것 때문일까요? 한국의 그 부동산 자산이 장기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개인들이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힘을 줬거든요. 우리나라 자산이 장기 우상향하는 거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라가는 기간에서는 그게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균형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2008년, 9년까지는 그래도 굉장한 장기 성장 자산이었는데 90년대부터 시작하면은요. 약 20년에 걸친 성장 자산이었는데 2009년, 2010년부터 소위 주식시장 대암흑기가 한 15년간 펼쳐진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증시의 특성은 그냥 수출주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클 박스권 장세였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이 되지 못했고 장기 우상향이 되지 못했는데 개인에게 어울리는 투자 방법론이나 이런 관행 같은 것도 잘못 전파가 됐기 때문에 주식은 그러니까 소위 용돈벌이 하는 마켓이고 이제 핵심 자산은 이제 부동산으로 가고 그리고 요즘엔 오히려 코인 같은 게
암호화폐 같은 게 그 부족한 그런 금융자산분을 대체하는 또 장기 성장자산 인식이 예를 들면 비트도 갖고 있으면 뭐 약간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막 연대하면서 버텨가지고 일부의 조정 장세를 다 견뎌내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다 그래왔잖아요. 근데 주식은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제대로 잘 자리 잡지 못했던 게 결과론적으로 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재테크 쪽으로 시간을 많이 쏟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게 된 것 같고, 그게 전체적으로 기관과 리테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공급이 되고 그런 방법들이 전파된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표님 말씀은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쩌면 비트코인처럼 주식도 뭔가 엉덩이를 붙이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고 좋은 자산 장기 투자는 조합이 맞는 거지. 그렇죠. 나쁜 자산 장기 투자를 하면은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부동산 시내에는 똘똘한 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똘똘한 채를 장기 투자하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똘똘한 채를 사팔사팔 한다면은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결국 오래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성과가 났었던 겁니다. 제가 종종 이제 사례로도 예시했던 21년 말에 그 서초동에 들어갈 때 거기 매도인이 88년에 분양받으신 분이고 88년에 분양받으신 60대 후반 분이 거의 40년 만에 30몇 년 만에 처분을 했는데 27억에 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또 그 처분을 할 때 5,600만 원에 분양을 받은 분이 45억에 처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알짜 자산을 초장기 보유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주식도 그런 주식들은 있어요. 그냥 종종 우리 채널에서도 다뤘던 건데 소위 삼행식품이 됐던 아니면 요즘에 뭐 방산이 됐던 원전이 됐던 기타 등등 많은 그런 성장주들이 뭐 파마리서치 같은 그런 뷰티도 그렇고 장기간에 걸쳐서 엄청나게 냈던 성과 주식들이 있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제가 담당했던 섹터 중에서 소위 삼성 엔지니어링, 요즘 이름으로는 삼성 E&A, 삼성 E&A는 20만 원짜리가 9천 원 갔다가 지금 2만 원인 거거든요. 16년 지났지만은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잖아요. 결국 장기 투자를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자산을 대상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좋은 자산이라면 장투가 제일 성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도 저는 똘똘한 채를 사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근데 주식을 개인들이 너무 기관 투자자형으로 요즘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시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얼마를 벌어야지 은퇴를 하는지 아니면 노후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너무 현재 기준으로 너무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은퇴하고 그 생활비를 만들고 그 생활비를 만드는데 필요한 돈은 생각보다 작고 장기 복리 8% 이상의 그런 수익을 주는 자산도 많기 때문에 투자 과몰입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쉬운 그런 투자로 좀 전환을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 쉬운 투자라는 측면에서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얼고 완성하려 요 책을 집필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단기 수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강조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책의 키워드는 뭐 달러 자산, 그 다음에 왜 원화 자산이 아니고 달러 자산이냐, 그 다음에 왜 1억이냐, 뭐 3억이 아니고 왜 1억이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평생 월급이라는 것도 그런 거고, 부재는 집 한 채에 갇혀 살 것인가 현금 부자로 살 것인가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또 마포 집 한 채 현금이 없으신 노인 얘기가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는데, 뭐예요? 69세 분이신데 은퇴하셨는데 실제? 네. 마포에 45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10년 전에 사셨을 때 좀 대출 받고 사가지고 대출 잔금이 남은 거예요. 대출은 30년 모기지잖아요. 그래서 대출은 이제 일부 남았는데 은퇴하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받았는데 이자를 내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는 있는데 그것도 45평 대형평이 있긴 하지만은 그 주택을 운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캐시플로우가 완전 거의 빵이다 보니까 처분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이분이 이제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고 소형평형으로 그 단지에 가려고 하니까 처분 금액에 양도세가 없다 손 치더라도 25평 소형평 가격도 떴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새 집에 들어가더라도 또 현금 흐름은 어차피 없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분은 임차를 선택해야지 되는 건데, 아니면 갖고 있는 주택을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되시는데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가액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일부 시장에서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45평 아파트가 마포에 있으면 부자지 뭐 이제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그렇죠. 서울에서만 마포를 보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마포를 본다면 진짜 상급지죠. 엄청나. 완전 상급지고 그분은 구축 아파트를 하더라도 그분이 부자인 건 맞는데 현금 흐름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젊어서 자기 집 마련하고 이런 거는 다 좋지만은 현금 흐름까지 매몰될 정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구제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30대나 40대 분들이
앞으로 평생 월급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 솔루션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겁니다. 달러 자산 1억 평생 월급, 평생 뭐 매달 뭐 돈이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그 솔루션 뭔지 그럼 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제일 간단한 게 결국에는 자기 목표는 있어야 될 거거든요. 65세 전후로 나는 월 몇백만 원 쓸 것이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월 5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월 500이면 연 6천만 원 필요한 건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있으니까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약 100만 원을 받든 아니면 150만 원을 받든 연령 따라 금액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1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금에서 100만 원이 갖춰지면 이제 400만 원이 필요하고 1년에 4,800이 필요한데 4,800만 원을 65세부터 95세까지 30년을 받게 되면은 그게 거의 14억 원 정도 되는 돈이게 되거든요. 근데 20년 후에 45세 기준으로 20년 후에 14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8%로 역산하게 되면은 3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억 원을 8%로 20년을 돌리게 되면은 이제 14억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 14억이 그때 딱 있어서 이거를 빵 퍼센트로 한 번에 다 찾아가지고 퇴직금처럼 한 번에 다 찾아서 매년 4천만 원씩 계속해서 받으면은 그게 30년간 없어진다는 건데 얘가 빵 퍼센트가 아니라 얘도 또 자녀 금액을 투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원을 20년간 8%로 굴리는 형태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은퇴 시점에 내가 월에 그 정도의 돈을 찾아서 쓰더라도 거의 종신 수준에 가깝게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된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생각보다 안 크다면 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1,800만 원씩 개인연금이나 IRP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연금이나 IRP 1,800만 원씩 넣은 거를 20년간 넣게 되는 거를 이것도 8%로 복리로 굴리게 되면은 65세가 됐을 때 8억 3천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8억 3천만 원을 1년에 설령 6천만 원씩 뽑았어도요. 죽을 때까지 고갈이 안 돼요. 8억이 8%로 돌아가는데 나는 7%로 찾았으면은 1%는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본 잠식 없이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국 그럼 나는 현재 1억이 설령 없다 손치더라도 내가 1,800만 원씩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 IRP를 활용해가지고 복리로 8% 수익만 장기 투자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사실상 은퇴 시점에 그쪽에서 6천만 원씩 찾아 쓰고 국민연금 1,000만 원 연에 이제 1,000만 원 이상씩 받아서 쓰더라도 고갈되지 않은 연금을 갖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8% 장기 수익률이 도달이 어려워서 그렇지 되기만 한다면 정말 매직 같은 숫자다. 근데 우리는 현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위해 가지고 좀 무리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서 원본 손실을 하고 오히려 성과가 더 안 좋게 되거나 할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노리는 것 투자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을 노리는 투자가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8%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8%는 뭘로 해야지? 네. 거기서 제일 좋은 정답치가 소위 S&P인데. 네네. S&P 500 말하는 거죠? 맞아요. S&P 500을 ETF로 매수하는 경우에 ETF도 2006년부터 좀 본격화됐는데 ETF로 S&P 500을 매수하는 경우에 장기 기대 수익이 연 9%나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하나로 딸깍으로 끝난 거예요. 그냥 저희 연금 계좌에 그런 소위 ETF의 그 위험자산 편입 비중이 70%고 30%는 좀 다른 방식으로 넣어야 되다 보니까 70%만 편입한다 하더라도 이미 97, 63, 6.3%가 이미 되는 거고 부족한 1.7%는 30% 자산으로 소위 그냥 채권 성격의 아니면 배당 성격의 4, 5%짜리 배당주로만 채워 넣더라도 8% 그냥 달성되거든요. 이걸로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뭐 책이 안 나오니까 책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합들을 좀 얘기를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ETF라고 얘기하면은 막 섹터 ETF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지수를 베이스로 하는 ETF가 제일 좋은데요. 다만 요즘에 ETF는 두 종류로 쪼개져 가지고 액티브랑 패시브로 나눠져 있는데 액티브가 요즘 지난 2, 3년간 많이 성장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든 S&P 기준으로 똑같은데 나스닥이 지난 1년 동안 한 22% 올랐는데요. 지수가. 근데 패시브 ETF는 지수를 90% 이상 추종하니까 그냥 대부분의 패시브 ETF는 다 QQQ든 QQQM이든 다 22% 올랐거든요. 미국 나스닥을 추종하는 액티브 ETF의 경우에는 지수를 70% 추종하고 30%는 매니저 개인 기량으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나스닥 기준으로 하는 ETF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데가 타임폴리오입니다. 타임폴리오의 나스닥 100 ETF는 지난 1년 성과가 60%예요. 지수를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리고 삼성 코액트에서 만든 타이거도 마찬가지고요. 타이거도 나스닥 성과가 좋고 코액트도 마찬가지인데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만든 상품도 출시한 거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 성과가 20%가 넘어가니까 이 친구도 아마 1년 돌리면은 소위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액티브로만 하면은 잘하고 못하고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것도 그냥 좀 섞어서 그러니까 QQQ랑
액티브 ETF를 또 반반 섞으면은 그 부분의 장단점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8%가 이게 지금 되게 장기 복리 수익률로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해소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거 추종하는 이제 QQQ 이런 미국 대표 지수 ETF만으로 노후 준비가 충분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시드는 1억이라는 건가요? 1억이면은, 맞아요. 1억이면 완전 충분한 겁니다. 완전 충분. 네. 1억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복리로 20년 돌아갔을 때는 4.6억이 되는 거고요. 1억뿐만 아니라 사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노후연금 체계는 공적연금 위에 사적연금 위에 개인의 자녀자산이 되어 있는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월 100만 원이라도 받아지면 좋은 거고 아니면 못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젊으신 분일수록. 그래서 사적연금으로 가는 건데, 사적연금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퇴직연금이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을 가입을 하시는 건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1,8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지만 이것도 매년 1,800만 원 납입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다면 20년간 누적했을 때 이거가 이미 8억 2천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자녀로 내가 지금 1억 원을 만약에 모아놨다. 그러면은 그게 65세 됐을 때는 4억 6천이 되는 거니까 약 15억 원 가까운 돈이 8%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1년에 9천씩 나오는 거니까 연 8천씩 뺐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것도 종신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달러 자산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김작가 채널에서도 종종 얘기했지만, 피카우 코리아 얘기하면서 한국이 제로 성장률로 가고 출산율 제로로 가고 이런 부분이 결국 문제가 되니까 원달러 관련이 튀고 이런 생각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 5년간 한국에 어떤 구조개혁이 없다면은 2035년부터는 70년대생이 만 65세 되고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고 건강보험료 지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재정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는 환율에 대한 굉장한 그 압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달러 자산을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필요해 보여가지고 그렇게 테마를 잡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뭐 쉽게 하면 어쨌든 SPY라든가 QQQ 이제 사면 되는 건데, 미국 상장 ETF와 국내 상장된 또 복제 ETF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있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외에 직상장된 ETF는 내가 1억을 넣는데 내가 직접 개인 계좌로 넣냐 아니면은 그 퇴직연금성 계좌로 넣냐에 따라 가지고, 결국 연금성 계좌를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그 연금에서 커버하는 금액까지는 마지막에 연금을 수령받는 시점 됐을 때 퇴직금 세율인 5%를 내는 거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런 세율보다는 훨씬 세제적인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QQQ랑 QQQ를 복제한 국내 ETF는 그냥 개인 간의 호불호 차이가 있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해외 상장한 ETF를 사는 거가 저 개인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편차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어느 계정으로 사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국내 상장한 ETF들은 이미 그거를 펀드 단에서 다 처리하기 때문에 세금을 이미 다 낸 거라 가지고 이제 그거는 그냥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건데요. 일단 벌어야 세금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좀 공격이 80이고 수비가 20인데 세제적인 부분은 사실 ETF도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0.1을 0.05를 누가 더 깎아주냐 가지고 상품이 선택이 많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ETF 씬이 어쨌든 2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0조를 코덱스가 하고 있고 70조를 타이거가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뭐 5조 원이 되지 않는 기관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완전 엄청난 양대 산맥인데, 그 중에서 ETF 1등이 타이거에서 하고 있는 이제 S&P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8조 원 이상 돈이 모여 있는데 수수료가 제일 싸기 때문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ETF는 타이거 미래에셋. 네, 미래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 개별 ETF 중에서 금액 제일 큰 거는 8조 원의 패시브 ETF고, 그거를 그렇게 많이 선택하는 거는 수수료가 S&P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 중에서 수수료 제일 싸기 때문에. 제일 싸나요? 맞아요. 그게 0.0 몇 따져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티브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비싸요. 0.5에서 외국 추종은 0.8까지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사모펀드 바로 아래예요. 근데 이런 액티브 ETF는 수수료는 높긴 하지만 성과가 운용기간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그거를 전 좀 섞어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수수료가 싼 패시브 ETF를 반 섞고 수수료가 좀 비싸지만 높은 성과 기대되는 걸 반반 섞어서 하시면은 그러면 그거가 믹스앤매치 돼가지고 적정한 수익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세금 고민하는 거지 이제 벌려야 고민인 거지 벌기도 전에 뭐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금성 계좌로 넣어둬야 종국에는 그게 훨씬 절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외 자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느끼는 뭐 레버리지 ETF, 뭐 특큐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 거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나요? 전 레버리지 ETF하고 커버드 콜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레버리지 ETF는 안 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하더라도 선수가 아주 짧은 기간에 하는 거고요. 레버리지 ETF는 뿔마를 반복하면 빵이 되거든요. 그 엔비디아 그 숏 ETF도 가격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마이너스 99% 정도 되니까요. 주가가 계속 빠지거나 하면은 모르겠는데 주가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그 과정에서 그냥 원본이 높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면 원본이 0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버리지 ETF는 안 사시는 게 좋고 책에는 제가 지수 전체에 대한 TQQQ는 이런 여러 가지 레버리지 ETF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레버리지 ETF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두 번째는 질문 안 하셨지만 커버드 콜이라고 요즘에 배당 많이 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금융회사가 개인들을 가장 기만하는 게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ELS니 ELW니 하는 소위 옵션을 어떻게 하면서 그거를 상품을 만드는 거가 항상 개인에게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데 커버드 콜도 결국은 콜옵션이라는 거를 팔아서 본주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는 다 상실을 하고 하락은 열어놓고 그러니까 하락은 일반 본주랑 똑같이 열어놓고 상승은 막고 그 상승했을 때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은 팔았는데 요만큼 벌거든요. 그거를 그냥 배당처럼 주면서 배당 아니고 분배금이니까 세금도 작다 이러면서 절세 배당 상품처럼 마케팅 되고 있는 게 커버드 콜이어가지고 그런 커버드 콜 방식은 어떤 식으로 포장해도 결국은 본주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냥 본주를 사면 되는 거고 배당은 배당으로 사면 되는 거지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하도록 결국 금융회사만 좋고 개인들에게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커버드 콜과 레버리지 ETF는 웬만한 경우에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미 전문 투자자다. 그렇다면 뭐 전문 투자자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대개의 개인들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제 고위험 상품들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